안녕하십니까. 네. 분들 2주 만에 책을 또 처음 펴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배웠던 거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네? 양도소득세를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죠? 양도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낸 세금이었죠. 네? 이렇게. 자, 열거된 자산 종류가 뭐 있죠? 열거된 자산 종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었다. 어? 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렇죠. 용익물권이잖아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아니죠.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역권은 토지와 별개로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기타 자산 뭐가 있죠?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 다음에 특정시설물 이용권. 네? 또 부동산 바다보유법인 주식. 이렇게. 맞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자,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였죠?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자, 민법에서는 특히 법률 행위로 인한 양도란 하나의 뭐라 그랬어요? 권리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권리 변동은 민법에 있어서 뭐를 필요로 하고요? 등기를 필요로 하고, 맞죠? 또 하나 뭐 해야 된다? 유무상은 불문하지 않습니까? 맞죠? 입에서 어디에서는? 세법에서는 무슨 이전해야 돼요? 사실상 이전해야 되면서 유상 이전해야 되죠? 사실상 이전과 유상 이전이다라는 거. 이렇게. 사실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필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했던 거 권리 변동으로서 유상 이전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응? 권리 변동으로서 유상 이전을 찾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쉽게 배웠던 거, 즉 양도로 보는 경우 배웠었어요. 양도로 보는 경우 언제였었지? 양도로 보는 경우는 크게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이전을 찾으면 됐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데리고 하는 것 같아. 관장하네. 자,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이 전 뭐가 있었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그렇죠?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이 좀 뭐 있어요? 그렇죠. 공매, 경매, 수용 있죠. 네?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기억나시죠? 자, 입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뭐가 있었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양도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었지? 그렇죠.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응?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서 과세를 잠시 유보시켜 두겠다는 거였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판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두 번째, 양도담보. 세 번째, 그렇습니다. 공유물의 단순 분할. 네 번째, 매매원인 무효 등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 이런 것들은 양도로 보지 않았었다. 또, 자, 목적은 좀 달라요. 목적은 다른 것으로서 뭐가 있냐면,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뭐가 있을 수 있다? 증여, 추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환지 처분 및 보류지의 충당, 양도 담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도요하지 마시고 1월 달부터 다시 또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매번 새롭죠. 매번 새로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잠깐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공부하기 전에 뭐를 배웠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걸 한 반 딱 쓰는 거예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기간이, 자, 여기서 기간이란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시간의 길이를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계산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작되는 점을 기산일, 끝나는 점을 만료일이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간 계산할 때는 기산일과 만료일을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보유기간이다라고 했을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산일을 뭐라고 하면 되고 취득일이라고 하면 되고 만료일을 뭘로 계산하면 돼요? 양도일이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이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유기간이라고 한다. 매매로 취득했어요. 수용에 의해서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매매로 취득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맞죠?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기 할부로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매매로 양도했어요. 그러면 장기 할부로 취득했을 때와 매매로 양도했을 때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매매는 언제죠? 일반적인 매매는 가장 일반적인 매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뭐 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됐을 땐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로 가겠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오늘 지금 거 몰라도 되는 걸 공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공부했었냐면 과세 대상 공부했고, 네? 이렇게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하잖아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죠. 자, 과세 표준 양도소득 과세 표준 거는 거 어떻게 구하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는 크게 무엇과 뭐예요?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하고?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 양도 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얘를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드디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 특히 뭐냐면 여기 필요경비로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이런 문제가 줄을 이룰 거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입주권이 하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미등기 양도나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장특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공제액은 일반 부동산은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하되 그 공제율은 3단 외우시면 돼요. 33은 10, 3, 4, 12, 3, 5, 15 이렇게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이 커지게 되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율이에요. 자, 이렇게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이제 뭐 곱하면 된다? 세율 곱하면 됐었죠? 세율도 했었죠, 우리?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양도세 과세 대상 다시 한번 읊어봐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 기타 자산, 주식, 화생상품.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바뀌었다 그랬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일반 부동산일 때는 원칙적으로 얼마예요? 6에서 올해 개정될 거라고 그랬죠? 40%. 다만 예외적으로 미등기일 때는 얼마예요? 70.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 때는 40이죠. 응? 자, 이게 주택일 때는 6에서 40이지만 미등기 70, 1년 미만 40. 그렇죠. 응?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16에서 이거 50%로 갑니다. 50%. 미등기일 때는 70,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 때는 40. 이렇게 아셨죠? 기타 자산일 때는 항상 6에서 40% 하고 주식일 때는 원칙 20%로 하세요. 원칙 2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아니 비중소기업의 소액주주라고 한다면 아니 비상장기업의 소액주주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소기업의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10%,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했으면 3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파생상품 20%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이 정도 위에 것만 좀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거라고요.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게 그래서 한 거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안다, 많이 안다,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약을 해보면 칠판 한 바닥에 요약이 될 수 있는 정리라고요, 하셨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어떤 주제를 배웠는지를 알아야 돼. 어떤 주제를 배웠는지. 네? 오늘 세법을 공부하고 갔는데 세법 중에서 뭐 공부했는지를 모른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몰라도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다시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아셨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 페이지 312페이지 갈 거예요. 312페이지 양도세 비과세 여기 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전에 수학의 정석책을 한 번도 못 봤던 이유, 성문 종합영어, 요즘 성문 종합영어는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영어 책을 한 번도 못 봤던 이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책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공부한 티가 납니다, 그렇죠? 공부한 티가 나요. 근데 옛날에 정석책 같은 거 보면은 앞에만 시커멓고 뒤에는 아주 순백지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야. 왜? 항상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고 가려다 보니까 맞죠? 이게 3, 4일 만에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3, 4일 만에 지쳐가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놀다가 다시 첫 장부터 피고 다시 또 처음부터 공부를 한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책의 끝장이 뭔지도 몰라. 책의 끝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드시고 무조건 1회독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한 달, 지금 2달째 지금 수업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지식은 많으면 20%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많아야 20%인 거야. 아셨죠? 여러분들이 수업 한 번 들었다고 해서 5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0%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고 아직까지 장기 레이스거든요. 아직까지 10개월이 남은 상태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욕심내지 마시고 자 전에 배웠던 거 모르는 거 그냥 모르는 대로 묻어둬요. 모르는 대로 묻어두지만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저건 들었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들었었다라고 하는 그 느낌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천재게 하셨죠. 이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저번 주에 했던 거 심지어 저저번 주에 했던 공부야. 이걸 어떻게 지금 와서 기억하겠어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마당에 그렇죠?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마당에 2주 전에 했던 공부를 지금 와서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는 잊어버려도 됐는데 들었다라고 했던 거 한 번은 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312페이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게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니까 양도세 비과세는 내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서 써먹어야 될 자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도 뭐 한 문제 이상은 분명히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뭐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거든요.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는요, 첫 번째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이에요.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따라서 양도세가 양도가 되었을 때 그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그 파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산자는 이미 면책 의무가 있어요. 맞죠? 그런 상태에서 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양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채권자가 그만큼 채권 회수가 힘들어지겠죠. 아셨죠? 그래서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그 파산자를 보호한 게 아니고 뭐 누구를 보호한 거다? 채권자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농지의 교환 및 분할 이건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예요? 2년 보유입니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그래서 이 양도세 비과세 이거 오늘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구분해 보면 1세대고요. 주택이어야 되고요. 1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보유해야 된다?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뭐가 된다? 비과세,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원칙 312페이지. 1세대란 거주자로서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집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주자 수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데 기타의 동거 가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문제는 세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런 거 얘기해요. 자, 아버지가 집 한 채가 있고요. 어머니가 살고 자녀와 함께 사는데 자녀 앞으로 집을 한 채를 마련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예? 이를 양도했을 때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과세지. 왜? 지금 하나의 세대잖아요. 주민등록 등본표상에 하나의 세대가 이렇게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1세대 몇 주택이야? 2주택이잖아요. 1세대 2주택이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과세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를 안 당하려고 자,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들을 세대 분리 후 이를 양도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래도 과세요. 그렇지. 이 아들은 독립된 세대를 별도로 구성했다고 하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는 게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계 비속은 세대가 분리가 되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독립된 세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배우자가. 아셨죠? 그러니까 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절실히 필요한 게 많죠.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뭘로 본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자, 몇 세 이상? 30세. 네, 30세 이상이에요.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별거할 때 문제가 나왔었어요. 별거시. 이런 별거시에는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남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동일한 세대가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위기준 소득의 4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중위기준 소득이 몇 프로 이상이 된다? 40% 이상이 된다. 중위기준 소득의 4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중위기준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작년까지는 뭐였냐면 최저 생계비 기준이었어요. 최저 생계비 기준이었어.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인당 한 40 몇만 원 정도가 됐었다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여가 활동을 못 해요? 최저 생계비는 정말 밥만 먹고 살 정도의 기준이 최저 생계비였다면 중위 기준 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답게 살 정도의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뭐 한 달에 한 번 영화 한 번 정도 볼 거고, 그렇죠? 술 먹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하거나 또는 술자리 한 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사람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중위 기준 소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그게 얼마냐? 1인 가구일 때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가구일 때. 그러니까 거기에 한 40%가 되니까는 얼마가 된다? 한 70만 원 정도 될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위 기준 소득의 40% 이상이 되면,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자녀가 뭐가 됐어? 세대를 분리했을 때 30세 이상이면 독립된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 30세가 아니었어도 뭐가 된다면 중위 기준 소득의 40% 이상에 대한 소득이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30세 미만이어도 뭐가 되겠다? 1세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때 중위 기준 소득의 40%의 판단은 신고된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 아들 대학 다니는데 아르바이트해서 벌었다.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게 정식적인 어떤 원천징수 등으로서 소득세 등이 신고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오케이? 예? 네, 중위소득. 뭐 1년이 아니라 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득이 계속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년간의 소득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비과세 이런 걸 상담을 했었는데 비과세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1세대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남부부 집이 있었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 앞으로 집 한 채 또 있었어요. 이거 1세대? 2주택이지. 1세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표 딱 떼봐서 세대주, 세대원 나오잖아요. 아셨죠? 그 1세대에 2개의 주택이 있으면 뭐가 된다?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번을 주택을 양도했어. 그럼 과세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과세죠. 아니 그런데 이 장남은 나이도 있는 사람이 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았나 봤더니 이 어머니가 말이죠. 실제로는 차남집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야.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남은 당연히 자기는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팔았는데 주민등록 등본표상에는 어머니가 같이 모시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차남집에
등본표상에는 장난집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때가 꽤 오래 한 10몇 년 된 일인데 이때 말이죠. 뭐가 됐냐면 1세대 2주택은 50% 세금 때리던 때가 있었어요. 1세대 3주택은 세금을 60% 때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니까 세금이 50% 세금을 내가지고 6천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겁니다. 6천만 원 세금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다행히도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야.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며? 실제로 차남집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한다며 뭐가 될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 살았는지 저기 살았는지 이거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웃집 주민들의 확인서? 아니 그거에 만장이라도 갖다 떼어주지. 어머니 여기 살았다고 만장이라도 확인서 갖다 줄 수 있죠. 근데 그건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다행히 어머니가 놓친내셔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을 많이 다니셨겠죠. 병원이나 약국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 기록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딱 떼보면은 최근에 몇 년간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뭐가 되면 증명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건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천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됐었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6천만 원 세금을 깎아주는데 6천만 원 세금을 없애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수수료라든지 성공보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못해도 1천만 원 받겠죠. 못해도. 그렇죠? 50%까지는 넘어. 못해도 30%는 받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렇다면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한 시간 정도만 해서 어머니 여기다가 이전해두고 팔았으면 고생도 안 해, 돈도 아껴. 그럴 수 있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합격하셔가지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뭐가 된다? 하려면 무조건 세대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는 급하다고 그 사람 말만 믿고 하지 말고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뭐가 있는지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나가더라도 물어봐야 돼요. 세대원 중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꼭 그런 거는 물어보셔야 되는 게 좋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1세대 되게 쉬워. 1세대가 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요. 아셨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30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세 번째 중위기준 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별거하고 있을 때는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라는 거. 아셨죠? 그게 우리 시험상의 문제였고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2년 보유했느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세대 정리부터 하는 게 제일 먼저 큰 필수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1세대 요건이에요. 자, 두 번째 주택이에요. 자, 주택이에요. 자,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는 건물을 말하고 여기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해요. 부수토지를 포함하는데 부수토지 포함은 도시지역 내는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10배를 초과할 수가 없대요.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포하는 바가 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건물이 주택이면 토지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1주택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했어요.
자, 이거 간단히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20년 동안 주택으로 사용하던 낡은 주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주택을 신축해서 살려고 했었던 그런 마당에 어떻게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게 되었어. 사정이 생겨서.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는 주택의 토지로 봅니까? 안 봅니까? 응? 어떻게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안 된다는 거죠. 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는 토지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아셨죠? 이건 아쉽게도 이건 뭐가 된다? 과세. 근데 이거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주택자가 1주택을 뭐하고? 철거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에는 이거 뭐 할 수 있다? 이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택이다 아니다의 판단은 뭘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로서 주택을 판단하되 그 건물이 주택이라면 거기에 토지도 뭐 한다? 포함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그 토지가 도시지역 내는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시지역은 어디를 말하지? 도시지역이 어딘지 모르는데 5배, 10배 외우고 있어. 도시지역은 주상공을 도시지역이라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배우셨죠? 도시지역이 주상공이에요. 도시지역 밖은 주상공이 아닌 지역이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밖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5배, 10배인데 어떻게 토지가 건물 바닥 면적이 5배, 10배가 넘어가는 토지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셨죠?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만들어진 주택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이 5배, 10배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아셨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5배나 10배가 넘어가는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려요. 아까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면 원래는 6에서 40%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0%까지 갔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다라고 했을 때 50%까지 간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주택의 토지는 5배,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곳이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 하셔야 될 장소가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이 된다면 토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상시 주거용이다라고 했을 때 이 상시 주거용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무슨 상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사실상 용도에 따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오피스텔. 이런 오피스텔이에요. 이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응? 그래서 제가 이 말 때문에 꼭 제 친구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지 친구가 한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10몇 년 후에 전화가 온 거야. 진짜 처음으로 10몇 년 만에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 어떻게 뭘 물어보면 반갑단 말은 좀 이따 하고 뭐 하나 물어보지. 물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집을 하나 팔았는데 1세대 1주택인데 세무서에서 이거 1세대 2주택이니까 과세하겠다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나 1세대 1주택인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내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럼 그런 건 알겠는데 뭐가 문제냐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옛날에 오피스텔은요 광고할 때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거든요.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취득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건 1세대 1주택에 영향을 주지 않거니와 또 공부상에도 주택으로 서 있지 않다 보니 당연히 자기는 그 오피스텔 주택으로 생각지
않았었던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 오피스텔 때문에 내 주택이 과세가 된다는데 이 오피스텔도 주택이 맞냐 안 맞냐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어? 맞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는 공부상 주택이 아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주택은 과세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오피스텔을 대부분 이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죠,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거라는 것을 밝히면 취득세가 감면이 돼요. 맞죠? 오피스텔로 내가 주거용 사용할 거다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겠고,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나는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부가세를 내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세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 뭐가 더 이익이 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자, 주택으로 사용할 거라고 처음부터 결정했으면 취득세 신고를 할 때부터 처음으로 뭐로 하면 돼?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 부가세 환급이 난 더 중요해 라고 판단하고 뭘로 받았다면 그냥 부가세만 환급을 받았다면 문제는 이게 나중에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주택으로 해서 뭘 받을 건가? 취득세를 환급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상가로 주택 이외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두 군데를 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도 뭐가 될 수 있다? 주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택을 비과세하는 거지 상가나 일반 토지는 20년을 보유하든 30년을 보유하든 과세가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뭐냐면 자, 페이지를 잠깐 넘겨가지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316페이지. 겸용주택의 문제입니다. 겸용주택.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겸용주택 뭐예요? 상가주택이죠.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상가는 과세하고 주택은 비과세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겸용주택을 상가로 볼 건가 주택으로 볼 것인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부분은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다 과세라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볼 건가 말 건가의 문제가 있는데, 자, 보면 주택이 그 외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주택이 그 외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이건 뭘로 본다? 전부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입에서 주택이 그 외의 부분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아셨죠?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이 그 외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전부주택이요. 주택이 그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떻게 본다?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때 부등호 표시를 잘 봐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가가 50이고 주택이 50이에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집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팠었는데, 그럼 이거 팔면 어떻게 되죠? 팔면은 같으니까 각각 상가는 과세되고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왜 힘들어했냐면 그냥 한때 옥탑 설치하는 게 유행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탑방을 하나 설치해놨어요. 응?
돈 조금이라도 월세 좀 받아보려고. 근데 이게 항공사진에 찍혔는지 이 불법적인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과태료가 매년 기간 정기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파했는데 할까 말까 막 팔까? 이걸 철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주택이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양도가 되었다면 이 불법적인 건축물 바닥 면적도 정착 면적도 이거를 주택으로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 면적이 포함된다면 주택의 면적이 조금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전체가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불법적인 면적을 포함시킬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지? 그때는 각각 과세, 각각 비과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이게 주택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나 위법적인 건축물의 면적도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당연히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 다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과태료 좀 맞았지만 몇천만 원 세금을 아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아주 기막히게 운 좋은 사례였다. 이건 입주하고 말고도 없어. 뭐 때려 맞은 벌금, 과태료 처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하고도 말고도 없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이 그 외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어떻게 된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부동호 표시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이제 실전 문제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래서 근데 건물이 100평이 있어요. 건물이 100평인데 주택이 40이고 상가가 60이래요. 60평이에요. 아셨죠? 그랬을 때 이때 부수 토지가 400인데 도시지역 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과세 면적을 구해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과세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과 토지 해야 되고 비과세 내는 면적 구해야 되겠죠? 자, 비과세는 얼마가 되죠? 비과세는 40만 비과세죠? 토지는? 아니. 그러면 과세 면적은? 60이 과세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토지는 얼마가 될까? 응? 총 400 중에서 100분의 왜 5가 나와? 100분의 40만 비과세가 돼야 되지. 40%만 비과세 돼야 되지. 아셨죠? 다만 주택으로 보는 면적에 몇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야. 둘 중에 작은 거 하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얼마예요? 160. 여기 200인데 5배 안의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주택의 토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과세된 면적 얼마예요? 총 400에서 160 빼면 240이 과세가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건물과 주택과 주택이 아닌 면적으로 먼저 건물을 구분해두고 토지를 그 건물 비율대로만 나누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 문제는 비과세부터 구해야 돼. 과세를 구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5배, 10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걸 600으로 한번 해볼까요? 600? 6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600으로 하면 원래는 600 곱하기 100분의 40 하면 얼마가 돼요? 이게 240이잖아요. 하지만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몇 배 초과할 수 없다?
5배 초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200까지만 주택의 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이제는. 그럼 과세된 면적은 600에서 200 뺀 400이 과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안 된다고. 또 수학 잘한다고. 수학 잘한다고 100분의 60 이렇게 하면 이거 360밖에 비과세가 안 되는 면적이 나오잖아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과세 면적을 먼저 구하면 안 되고 무슨 면적 구해야 된다? 비과세 면적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겸용주택. 그래서 겸용주택에서 포인트는 계산 문제가 포인트긴 해요. 하지만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어. 작년에 나와서 또다시 계산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계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이외의 어떤 용어에 대한 문제, 하나의 또 문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겸용주택에서 포인트는 부등호 표시야.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은 뭐가 된다? 주택이 조금이라도 커야 되는 거고. 작거나 같다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예. 이때 주의할 것은 주택의 면적은 위법 또는 불법적인 주택의 면적도 포함해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고 올게요.